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난 민주당이 오염수 보고서는 중립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수용할 생각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가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막지 말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한 주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장기 은신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몇 개월간 먹고 입을 음식과 옷 그리고 차량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로시 총장이 가장 신경을 썼을 방한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로시 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1시간의 공개 발언과 30분가량의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은 공개 발언 시간 대부분을 IAEA의 오염수 검증 결과 비판했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가 사실상 핵 폐기물이라고도 했는데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내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민주당은 어제 일본의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냐고 그로시 총장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비판에 그로시 총장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결론이라고 반박하면서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또 오염수가 실제 방류된 뒤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이번 검증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IAEA 보고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그로시 총장이 한국에 도착한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뒤를 쫓으며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입국 직후 2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있었던 그로시 총장은 오늘은 시위대를 피해 국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국회 본관 앞에 오염수 방류 시위대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일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오염수 반대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면담을 하는 와중에도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로시 총장은 국회 정문 대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시위대 30여 명은 지난 7일 김포공항 출구 앞에서 그로시 총장을 향해 고성을 질렀고 그로시 총장은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의 시위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들이라고 이해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수산업자들의 민생은 병들고 국격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뿐입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비과학적 선동을 제발 멈추십시오.
비과학이 과학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4박 6일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비롯해 10개국 이상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처음으로 만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자체 감시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한일 회담의 형식과 시간에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재확인하고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이동해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양평 주민들에게도 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이 정부의 사업 백지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양평 주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사업 재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주당 당사를 찾아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춰달라고 호소했고 여권을 향해서도 사업 백지화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군 주민 수십여 명이 비옷을 입고 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주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지역 정세를 왜곡한 민주당 소속 직전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을 문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또 양평군 안에 나들목, 즉 IC가 설치되는 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12만 5천 양평 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양평 군민들의 간절함을 제대로 하려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오늘도 중부와 남부는 정반대의 날씨로 상반된 주말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시골 마을 등을 찾으며 더위를 피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얕은 구름과 밭에 활짝 핀 해바라기가 가득합니다. 20만 송이 해바라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마치 춤을 추듯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되게 생동감 있고 또 이렇게 녹음이랑 어우러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지만 모처럼 비가 그쳐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날씨가 습하고 좀 덥고 땀도 나고 하지만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고즈넉한 산사의 연못에는
하얀 연꽃 100년이 피었습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절 주변 연못에도 100년이 피어 청초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연꽃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영월 30.5도, 청주 31.4도, 포항 30.9도, 전주 31.3도 등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만큼 산사태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서울이나 중부지방에 있던 분들은 앞선 리포트의 풍경이 생소하실 겁니다. 중부지방은 하루 종일 강한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일주일 내내 이런 소낙성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날씨가 어떤지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은 빗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쏟아지다 그치다를 반복하던 빗줄기는 오후 3시쯤 들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만 간간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시간당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경기 남양주와 가평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해제됐습니다.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7곳 중 24곳의 수립이 통제됐고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도 쏟아붓는 빗줄기에 우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오후까지 지역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면서 서울엔 오후 5시 기준 47.5mm의 비가 내렸고 경기 남양주는 61mm, 가평은 5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소나기성 호우가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50에서 12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정체 전선이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 내내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수 있어 주택 침수는 물론 산사태와 옹벽 붕괴, 낙석 사고 등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원인이 부실공사로 지목되면서 서울시는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건설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 감독하는 방안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국토부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주차장 기둥의 설계상 필요한 철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기둥에 다 전담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 부실한 설계와 감리,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등 17곳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동영상 촬영은 드론과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철근 누락 등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부실 공사 정황이 나타나면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영상 자료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근 하나하나를 엮고 설치하면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담아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현재 동영상 촬영은 공사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도로와 건축 등 공공공사 현장 74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도 동영상 촬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 우려가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진화에 적극 나선 효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문제는 짚고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 6명이 오늘 은행연합회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다음 주에도 고객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인출 규모가 전날에 비해 1조 원 가까이 줄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해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때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들 손해본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와 고객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죠. 뭐 내부에서 견제가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집행하는 구조도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정부는 사태 조기 안정을 위해 내일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경제 상황을 따져서 연간 정책 방향을 손질한 건데 전세 시장 불안이 심각했던 만큼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혜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 보증금에만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역전세인데요. 통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전세 수요가 줄고 시세도 크게 떨어지다 보니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역전세 위험 가구가 이미 100만 가구를 웃돌 만큼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세 방지가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목적인 만큼 보증금 반환 기일이 닥쳤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거나 세입자를 구했어도 보증금이 낮아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이번 대출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돈을 빌릴 때 모든 대출을 더해서 한도를 따지는 DSR 40%를 적용했는데 그 대신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DTI 60%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출길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니 한 번에 들어오질 않는데 집주인들이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1억 4천만 원가량 추가 대출을 받아서 총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1억 7,500만 원을 1억 원이면 3억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역전세를 겪는 집주인에게 필요한 돈이 평균 7천만 원 정도라고 본 만큼 이번 조치로 역전세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거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세입자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가 왜 갭 투자자들을 도와주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빚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불어날 가계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6천억 원 넘게 뛰어서 67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만기가 다 돼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24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전부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가계대출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전세를 누르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셈이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역전세 우려가 워낙 커졌던 만큼 대출로 길을 터주는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극적인 혜택이 약자인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갭 투자한 집주인을 정부가 구제해주면 결국 버티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물가 그리고 대출 모두를 잡아야 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매번 이렇게 긴급 처방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도주를 시도하다 발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7장짜리 도주 계획서를 보면 몇 달 동안 숨어 있을 테니 옷과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두 여성이 내리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걸어갑니다. 잠시 뒤 돌아올 때는 손에 있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누나들이 동생 탈옥을 도와달라며 외부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이 작성한 27장짜리 계획서에는 도주 뒤 장기 은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몇 달간 한 곳에 머물러야 하니 넉넉한 물과 음식이 필요하다면서 한동안 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벌옷과 신발을 준비해달라며 특정 크기를 준비하도록 꼼꼼하게 지시했습니다. 도피 기간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차량 섭외도 주문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대기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조직폭력배 A씨에게 이런 계획을 시행하게 도와달라며 성공하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김 전 회장 누나는 이 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A씨 지인에게 착수금조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외부 조력자가 이를 검찰에 제보하며 도주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누나를 체포해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시행 20년을 맞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를 점검하는 TV조선의 기획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이 제도의 맹점을 짚어드렸죠. 오늘은 관련 분야의 개선 노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올해 비전문 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일손이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발맞춰 지자체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처우에 신경 쓰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한 조리시설에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인근 다른 비닐하우스도 비슷한 상황. 세간살이라곤 옷가지에 상자를 포개 만든 찬장이 고작입니다. 몇 명이서 살아요? 몇 명? 하나, 둘, 4명? 3년 전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파로 숨진 뒤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 상당수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최근 일손이 크게 부족하자 지자체와 업계가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철원구는 19억 원을 들여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공용 세탁실과 주방 등이 갖춰진 기숙사 형태인 이곳 농업인력정공간에선 최대 24명이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먼데서 왔다 갔다 해면 2시간 걸리거든요. 청소는 뭐 좋죠. 조선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집단에 전담 지원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농어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등 관리 사각지대가 많아 아직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은폐율이 우리 센터가 추정하기로 80%는 된다. 더욱이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1만 명으로 역대 최대여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착 지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개선 방향까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취재를 하면서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우선 현행 고용허가제가 20년 전 도입됐고 현재 변화한 우리의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고용허가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업 등 단순 노동력 공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정보 기술과 보건, 요양 등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진 거죠. 하지만 외국인 채용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불법 취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도 벌어지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최근 파격적인 고용 형식을 보이면서 아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은 원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였는데요. 네. 이런 일본도 급속한 고령화로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능실습제란 제도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저임금, 단순 노동에 투입한 뒤에 최대 5년이면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4년 전 특정 기능 비자 제도를 만들면서 다양한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제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숙련 범주에서 업종을 늘리면서 우리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그런 새로운 분야들을 넓히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우리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나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이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 정부는 최근에 숙련 기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해당 비자 발급 규모도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무려 15배 늘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력 취업 이민 제도인 특정 기능 1, 2호에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숙련 기능 인력 대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업 등 3개뿐인데 일본은 5년 체류가 가능한 특정 기능 1호 분야는 IT 제조업과 간병, 항공 등 12개고 무제한 체류가 가능한 특정 기능 2호 분야도 최근에 11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특정 기능은 업종 내 이직까지 전면 허용해 특정 기능 1호 자격자는 도입 첫 해 약 1,600명에서 올해는 15만 명이 넘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정책을 펴서 저출산 문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면서요? 네, 캐나다는 1970년대에 이미 다문화 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해외 고숙련 노동자 유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은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덕분에 캐나다 엔지니어 41%는 이민자고 창업가 33%, 물리학자 36%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전년보다 105만 명이 늘어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이민자였습니다. 예. 우리 임 기자의 취재를 계기로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 10명 가운데 4명은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15년째 동결한 데다 학생 수는 줄고 고물가까지 겹쳐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교 40%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전망입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명 중 35명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도 24명에 달했습니다. 10개 대학 중 7곳은 2년 내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교재를 묻는 항목에서도 과반이 등록금을 꼽았습니다. 2위인 대학 재정 지원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14년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대학 환경이 지금은 뭐 교육이 어떤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등록금을 묶어 놓으면 그것은 전체가 좀 어려워지는. 하지만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라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정개혁과 이제 규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최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요. 2016년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했던 로스쿨 역시 올해 절반이 등록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10명 중 8명꼴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취임 후 첫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중 간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경제 흐름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은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라고 한 건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나흘 동안의 중국 방문에서 경제 라인 핵심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승자 독식 싸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디커플링, 즉 전 세계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아닌 공급망 다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a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and destabilizing for the world, and it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to undertake. 중국도 지난 2월 미중 관계 경색을 초래한 정찰풍선 사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但是很遗憾的，就是由于一些像飞艇这一类的突发事件，导致了中美关系在落实两国元首达成共识方面呢。 하지만 갈등 현안인 수출 통제에 있어선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take targeted actions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중국 역시 예고했던 광물 수출 규제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두 강대국의 마찰 범위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번 방중을 계기로 이견을 관리할 직접 소통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면서 관계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러시아 바그너 용병들의 무장 반란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영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바그너의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후 다른 단체들이 추가 반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와 접경을 맞댄 러시아 벨고로드주. 무장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진격합니다. 친우크라이나를 표방하는 러시아 민병대로 당시 러시아 일부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포획한 탱크도 공개했습니다. We want to change Putin's regime. We want to free our country. 이 반푸틴 민병대가 다음 달에 기습이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러시아 영토 내 반란을 예고했습니다. 용병기업 수장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이 기폭제가 된 겁니다. 민병대 대변인은 또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푸틴의 힘이 약해졌다며 이 정권이 내년 말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Такая очень высокая уязвимость режима и те внутренние напряжения, которые в нем существуют. 러시아는 연일 내부 분열을 감싸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비난의 화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행할 경우 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징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민에게 수신료 청구서가 어떤 식으로 발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절취선을 넣은 한 장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이 전기요금과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발송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현정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뉴스야 코너에서도 KBS 수신료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해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식이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절취선 구분 방식은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전이 TV 수신료를 별도 발송할 경우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한 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들고 시스템 구축과 전산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징수 비용은 연간 2,2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 비용이 늘어나는 한전은 KBS의 TV 수신료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3년 단위의 위탁 계약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징수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말쯤 계약이 완료되면 KBS의 수신료를 징수 위탁 안 할 가능성이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추가 징수 비용 분담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한전과 KBS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전 빚 늘리는 KBS입니다. 앞선 리포트에 이어서 KBS 수신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준비에 들어갔는데 비용이 1년에 2천억 원이면 한전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 아닙니까? 네, 이 적자가 45조 원 안팎의 한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한전은 KBS의 이 위탁 업무 수행비, 그러니까 이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대신 받아주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이 KBS가 먼저 내라고 공식 요청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 KBS와 한전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이 적자 한계치에 온 한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뾰족한 다른 대안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KBS가 한전의 수신료 관련 선납금을 내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이 KBS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 해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원래 계약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네, 이 전기료와 KBS 수신료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이 전기가 끊기는 극단적인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취재를 해봤는데 한전이 이 분리징수 대책을 준비하면서 수납 처리 우선 순서를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이 계좌 이체나 고지서로 납부할 때 전기요금보다 KBS 수신료 2,500원이 먼저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제부터 수신료를 마지막에 처리되도록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만 내고 이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해 이 단전되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방통위도 최근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KBS는 어떤 입장입니까? KBS는요, 이 정부가 수신료 체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수신료가 특별 부담금이어서 이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준조세 성격의 납부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기한 내에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가상금 900원이 부과된다고도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한전 빚 늘리는 KBS의 느낌표는 한전도 KBS도 국민 생각부터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 로고송이 있습니다. 이 KBS가 분리징수를 거부하고 한전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걸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양쪽이 소송을 벌이면 그 소송 비용은 국민이 낸 수신료와 세금에서 나가겠죠. 이 스마트폰과 이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에 국민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수신료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두 기관이 이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이 내부 반성과 변화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추 아들 휴가 연장 승인 없어도 무혐의입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재수사 얘기인데 3년 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죠?
네, 3년 전이나 재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나 이 핵심은 추 전 장관의 아들의 직속 상관이나 부대장이 휴가 연장을 승인했느냐 아니냐인데 이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어머니 보좌관이던 최 씨를 통해서 부대 간부에게 휴가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취재해 보니까요. 당시 최종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의 핵심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추 전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았는데도 이 휴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검찰은 휴가 승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간부들의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거죠? 당시 수사팀은 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이 진술에 무게를 둔 겁니다. 서 씨가 당시 직속 상관인 이 상사에게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이 어머니 보좌관인 최 씨를 통해서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소통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최소한 이 김모 대위 수준에서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당시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첫 조사에서는 이 승인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뒤에 승인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요. 이 김 대위의 진술이 바뀌면서 추 전 장관 서 씨와 이 보좌관 최모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원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죠? 예, 이 지난해 11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동부지검은 이 서 씨에게 3차 휴가 연장은 안 된다고 통보한 직속 상관 이모 상사와 이 최종 승인권자 이모 중령 그리고 김 대위도 모두 소환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 대위는 다시 한번 3차 휴가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3년 전 조사에선 이 상황을 착각해서 처음엔 잘못 이야기했었고 당시에도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고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파장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추 아들 휴가 연장 승인 없어도 무혐의의 느낌표는 엄마가 추미애라면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제보했던 2017년 당시 추 전 장관 아들 부대 당직 사병은 서 씨가 복귀하지 않자 이 미복귀자로 분류했지만 김모 대위의 지시로 휴가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동료 병사들과의 대화방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5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 추 전 대표의 엄마 찬스로 결론 날지 아니면 이 고위공직자의 안타까운 모성애 사건으로 기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내리다가도 갑자기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소낙성 형태의 비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경북 내륙, 전라권으로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대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영남을 제외하고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물벼락이 돌풍과 벼락, 우박과 함께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반이 워낙 약해진 터라 비가 적게 내리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며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3도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중부는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